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황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의 조각이 베르사유 궁전 입구의 금빛 문에 달려 있는데요. 태양왕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절대왕정 시대의 유명한 군주로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있는데요. 세계사에서는 모두 중요한 군주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나는 영국과 결혼하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프랑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는 정작 그 말은 하지 않았고요. 짐은 죽지만 국가는 영원하리라 라는 어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절대왕정은 16세기에서 18세기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시민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정치 형태입니다. 봉건 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유럽에 성립된 중앙 집권적인 절대왕정은 이전의 중세의 지방 분권적인 권력 구조가 아니라 군주가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여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된 시대를 말합니다. 절대왕정 시대를 왜 봉건 시대와 근대 국가의 과도기 정치의 형태라고 하나요? 새로운 시민 계층이 이 시대에 성장하여 자본주의 발달 등 근대적인 요소가 나타났지만은 여전히 신분적인 차별 등 봉건적인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근대 국민국가로 보기는 어려워 과도기적 정치 형태로 보았다고 합니다. 절대왕정은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사상적으로는 군주들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내려온 절대적인 것이어서 시민이나 의회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경제 정책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합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로 인해 해외 팽창과 식민지 건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력을 증대하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 군주들이 강력한 통치를 위해 관료제와 상비군을 뒀다는 점입니다. 상비군은 직업군인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됩니다. 상비군의 등장으로 봉건 귀족의 군사적인 역할은 축소되어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 절대왕정 시대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민 계층의 성장입니다. 국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제도를 정비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시민 계층을 도와주게 됩니다. 군주는 시민 계층을 관료로 등용하고 상공업을 보호해주면서 정치적인 지지와 재정 지원을 받았고 이 시민 계층을 도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봉건 귀족을 견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왕정 시대 시민 계급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정치적인 지배권을 장악할 정도의 힘은 아직 없어서 왕권에 의지합니다. 국왕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성직자와 봉건 귀족들은 이 시민과 함께 신분제 의회를 구성하여 국왕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16세기 절대왕정을 시작한 군주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입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연 나라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습니다.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을 점령하여 대서양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에스파냐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귀금속을 바탕으로 신대륙과 지중해, 네덜란드 등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아서 동남아시아의 거점으로 삼았는데요. 필리핀의 나라 이름이 이 펠리페에서 나왔답니다. 이 시대는 바다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는데요. 펠리페 2세가 이끄는 함대를 무적함대라 불렀습니다. 그는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그 시대 최강국인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레판토 해전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동유럽을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이 베네치아령이었던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하여 베네치아, 로마 교황, 에스파냐 등 기독교 연합이 동맹하여 레판토 앞바다에서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공격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이 무적 함대는 이슬람을 격파한 영웅으로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무적 함대도 영국과의 전쟁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끄는 영국 함대에 패하고 맙니다. 또한 에스파냐는 가톨릭 국가였는데요. 이들은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 정책에 반발한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스파냐가 지배했던 네덜란드는 켈빙의 신교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에스파냐에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었는데요. 신교를 탄압하니까 네덜란드 북부 7주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하면서 에스파냐의 국력은 쇠퇴되고 맙니다. 영국의 절대 왕정 군주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번의 결혼과 2명의 부인을 죽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천일의 앤 영화 보기를 꼭 강추합니다. 정말 재미도 있고 역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한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신청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유럽의 공식 종교였던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이 자체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여 영국 국교인 송공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인이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엠블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이 헨리 8세와 엠블린 사이의 자녀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헨리 8세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지 못한 엠블린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의 왕위를 이어받아 1588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무적 함대와 격돌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예상을 깨고 엘리자베스가 이끄는 영국 함대가 이겨서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에스파냐의 패권을 가져와 영국은 유럽의 해상 강국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600년 동인도 해사를 세워 모직물과 향료 획득 등 무역의 독점권의 특허를 주어서 아시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무역회사가 영국 제국주의의 수탈의 선봉에 서게 되는 기업인데요. 군대도 보유했고 전쟁도 하고 식민지인을 상대로 세금도 걷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한 작가가 등장하는 등 문화도 크게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절대 왕정의 전성기는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였고요. 콜베르를 재무장관으로 등용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상비군을 육성하여 막강한 권력을 구축합니다. 루이 14세 치세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이끌어 갔는데요. 1645년 5살도 안 된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오른 그는 그 후 72년 동안 왕자를 지켰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재상을 두지 않고 직접 강력한 친정을 실시했는데요. 한 성직자가 왕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화려하고 웅장한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 궁정 문화를 꽃피워서 프랑스의 예술과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고요. 프랑스의 정치, 문화, 사교의 중심지이자 국가의 중심지였습니다. 재미있는 걸 하나 소개하자면 세상을 다 가졌던 루이 14세도 키에 대한 콤플렉스로 하이힐을 최초로 신었는데요. 귀족들이 그것을 따라하여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건물의 벽이나 바닥 숲에서 권리를 받는데요. 여기저기 널린 똥을 피하기 위해 남녀 모두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이때 양산도 나왔는데요. 여기저기서 던지는 똥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루이 14세는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낭트 칙령을 폐기하여 많은 위그노 상공업자들이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프랑스를 떠나게 해 경제적으로 실패한 왕이 됩니다. 여기서 낭트 칙령은 중요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칼뱅주의의 개신교 신도를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들은 상업 활동을 하여 프랑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기존 가톨릭과의 신구 종교 갈등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당대의 국왕이었던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하여 가톨릭 외에도 프랑스 내에 칼뱅주의의 위그노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여 개신교와 가톨릭의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루이 14세는 로마 교황청의 지원을 받고자 가톨릭만을 국교로 인정하여 1685년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낭트 칙령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많은 위그노들이 다시 가톨릭 교회의 탄압으로 신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프랑스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낭트 칙령 폐지 이후 4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해외로 이주한 위그노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상공업뿐만 아니라 수공업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 등 부르조아 계급이었던 위그노들이 재산을 싸들고 해외로 이주하자 프랑스 경제가 마비되고 국내 경제가 침체되고 맙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영국과 프로이센을 비롯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는데요. 그 당시 네덜란드가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위그노들을 받아들인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서유럽에 등장한 절대 왕정의 군주로는 에스파니아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절대 왕정은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을, 경제 정책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을 썼으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료제와 상비군을 들였으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흥계층 시민계급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절대 왕정도 200년 정도 권력을 누리다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걸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근대 시민국가로 나가게 되면서 절대 왕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절대 왕정을 공부했는데요. 유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